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멋진 도서관에 가서 우리가 사는 시간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좋은 책의 밑줄 쳐 중계하는 여러분의 중계 서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은 중구 을지로에 있는 DDP 매거진 라이브러리에 가서 무기여 잘 있거라를 중계해 드리겠습니다.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짓고 이유정이 옮겼습니다. 그해 늦여름 우리는 강과 들판을 사이에 두고 산들이 보이는 어느 마을 민가에 머물고 있었다. 강바닥에는 햇살에 그을린 자갈과 바위가 하얗게 빛나고 있었고 맑고 푸른 강물은 물길을 따라 빠르게 흐르고 있었다. 군인들이 집 앞을 지나가면 흙먼지가 일어나 나뭇잎과 나무 몸통을 뽀얗게 뒤덮었다. 그 해에는 나뭇잎들도 일찍 졌다. 길을 따라 행군하는 군인들이 일으킨 먼지바람에 흔들려 나뭇잎들이 떨어져 내렸다. 그들이 지나간 길에는 휑하게 떨어진 나뭇잎들만 굴러다녔다. 들판에는 농작물이 넘쳐났다. 과수원에는 과일나무들이 무성했지만 들판 뒤로 펼쳐진 산은 나무 한 그루 없이 텅 비어 있었다. 산은 전쟁터였고 밤이 되면 대포에서 내뿜는 불꽃으로 반짝였다. 어둠 속에서 보면 그것은 마치 여름철 번개 같았지만 밤기온은 서늘했고 폭풍우리의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 가끔 어둠 속에서 군인들이 창문 아래를 행군하고 대포가 트랙터에 실려가며 덜컥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밤에는 움직임이 더욱 분주했다. 노새들은 안장 양쪽에 탄약 상자를 이고 회색 빛깔의 트럭들은 군인들을 싣고 지나다녔고 짐을 가득 싣고 캔버스 선을 덮은 트럭도 느릿한 속도로 움직였다. 낮에는 트랙터에 커다란 대포를 실어 나르기도 했는데 긴 총구와 몸통은 잎이 무성한 초록가지와 덩굴로 덮여 있었다. 북쪽으로는 계곡 너머로 밤나무 숲이 보이고 그 뒤로는 강 이쪽으로 또 산이 또 하나 있었다. 그 산을 차지하기 위해 전투가 벌어졌지만 결과는 성공적이지 못했다. 가을이 되어 우기가 시작되면서 밤나무 잎들이 모두 떨어져 가지들은 앙상했고 나무 몸통은 비에 젖어 시커멓게 변했다. 포도밭의 나무들은 잎이 모두 떨어진 채 덩굴만 나동그라져 있었고 이 지방 일대가 가을과 함께 축축히 죽어가고 있었다. 강에는 안개가 끼어 있었고 산 위에는 구름이 떠 있었다. 트럭들이 지나가며 진흙을 튀기는 바람에 외투를 입은 군인들은 진흙을 뒤집어 쓰고 피에 젖었다. 그들이 가진 소총 역시 축축하긴 마찬가지였다. 군인마다 외투 속 벨트 앞쪽에 2개의 가죽 탄약 케이스를 차고 있었는데 그곳에는 가늘고 긴 6.5mm 구경 탄약이 가득 들어있었다. 묵직한 회색 가죽 탄약 케이스가 외투 위로 불룩 튀어나와 있어서 길에서 행군하는 모습을 보면 다들 6개월 된 임신부들 같았다. 아주 빠른 속도로 달리는 회색 소형차들도 몇 대 지나갔는데 보통 운전병 옆에 장교 한 명이 앉아있고 뒷좌석에는 장교 몇이 더 타고 있었다. 그 차들은 트럭보다도 더 심하게 진흙을 튀기며 지나가곤 했다. 만일 그런 차들 중에 한 대가 뒷좌석에 앉은 2 장군 사이에 끼어 얼굴은 보이지도 않고 모자 끝부분과 좁은 등만 보이는 장교 하나를 태우고 유난히 빨리 달린다면 그건 왕이 타고 있는 게 틀림없었다. 그 왕은 자신이 살고 있는 우디네에서 이렇게 차를 타고 거의 매일같이 나와 전세를 살폈지만 상황은 영 좋지 않았다. 겨울이 시작되자 비가 끊임없이 쏟아졌고 그 비는 콜레라를 몰고 왔다. 하지만 곧 조치가 내려져 군대 내에서는 총 7,000명의 사망자만이 발생했다.
열차는 아침 일찍 밀라노에 도착해 한 화물 조차장에 우리를 내려놓았다. 그곳에서 미군 병원까지 구급차를 타고 갔다. 들것에 실려 구급차를 타고 가니 지금 어느 마을을 지나가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구급차에서 나와보니 시장이 보였고 한 처녀가 문을 열린 와인 가게 앞을 쓸고 있었다. 상인들은 길에 물을 뿌리고 있었고 마을에서는 이른 아침이 냄새가 났다. 의무대는 나를 내려놓고 병원 안으로 들어가 병원 수위와 함께 나왔다. 그는 회색 콧수염이 나 있었고 수위 모자와 셔츠를 착용하고 있었다. 들것이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지 않자 병사들은 나를 들것에서 내려 엘리베이터로 올라가는 게 나을지 들것 채로 계단을 이용해 올라가는 게 나을지 의논을 했다. 나는 그들이 의논하는 것을 유심히 듣고 있었다. 그들은 엘리베이터로 올라가는 것을 선택하고는 나를 들것에서 내렸다. 조심히 살살 해줘. 내가 말했다. 엘리베이터 안이 꽉 차서 다리를 접어야 했기 때문에 무척 고통스러웠다. 다리를 펴줘. 내가 말했다. 못 펴요 중위님. 공간이 없어요. 대답을 한 병사는 자신의 팔로 나를 안고 있었고 나는 그의 목을 감싸고 매달려 있었다. 그의 숨결에서 마늘과 레드와인 냄새가 섞인 금속성 냄새가 났다. 가만히 계세요. 다른 병사가 말했다. 젠장, 어떻게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가만히 계셔야 합니다. 내 발을 붙든 병사가 다시 말했다. 엘리베이터의 문과 창살문이 닫히자 수위가 4층 버튼을 눌렀다. 수위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올라갔다. 무겁나? 내가 마늘 냄새나는 신우에게 물었다. 아니요. 그가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땀이 흐르고 있었고 끙끙대는 소리도 내고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계속 올라가더니 멈췄다. 내 발을 잡고 있던 병사가 문을 열어 밖으로 나갔다. 우리는 발코니로 나갔다. 발코니는 노트에 손잡이가 달린 문이 여러 개 있었다. 내 발을 담당한 병사가 버튼을 누르자 안에서 벨소리가 났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자 수위가 계단으로 올라갔다. 다들 어디 갔어요? 병사들이 물었다. 모르겠네요. 아래층에서 자나 봐요. 수위가 대답했다. 누구라도 데려와 봐요. 수위가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린 후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니 안경을 쓴 노부인과 함께 나왔다. 노부인은 간호사 복장을 입고 있었고 느슨하게 묶은 머리카락 중 반은 삐져나와 있었다. 이해를 못하겠어요. 난 이탈리아를 몰라요. 그녀가 말했다. 내가 영어를 해요. 전 이 병원에 입원하러 왔어요. 내가 말했다. 아직 준비된 병실이 없어요. 환자를 받는다는 말도 없었고요. 그녀는 머리카락을 묶어 올리며 근시인 듯 나를 많이 쳐다보았다. 어느 방이라도 좋으니 이 친구들한테 안내를 좀 해주세요. 글쎄요. 지금은 환자를 못 받아요. 아무 병실에 넣는 것도 안 되고요. 어떤 곳이든 좋아요. 내가 말했다. 다음엔 수희에게 이탈리아로 말했다. 빈 병실을 찾아봐요. 전부 다 비었어요. 중위님이 첫 환자이거든요. 수희가 대답했다. 그가 수희 모자를 손에 쥐고 나이 든 간호사를 바라보았다. 제발 어디에라도 좀 들어갑시다. 다리를 굽히고 있으니 통증이 심해져서 뼛속까지 그 고통이 퍼지고 있었다. 수희가 문을 열자 회색 머리 간호사도 그를 따라 들어가더니 서둘러 돌아왔다. 따라오세요. 수희가 말했다. 그들은 긴 복도를 지나 블라인드가 쳐진 병실 안으로 나를 데려갔다. 병실에는 새 가구 냄새가 났고 침대 하나와 거울이 달린 큰 옷장이 하나 있었다. 그들은 나를 침대에 눕혔다. 시트는 못 갖다 줘요. 보관한 문이 잠겨 있어서요. 간호사가 말했다. 나는 그녀에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수희에게 말했다. 내 주머니에 돈이 있어요. 셔츠 주머니에요. 수희가 돈을 꺼냈다. 들 것을 들고 온 두 병사는 군무를 손에 쥐고 침대 앞에 서 있었다. 각자 5리라씩 주고 당신도 5리라를 가져가요. 내 서류는 반대편 주머니에 있으니 간호사한테 주세요. 병사들이 거수 격려를 하며 고맙다고 인사했대. 잘 가게. 수고가 많았어. 내가 말했다. 그들은 다시 격려를 하고 병실 밖으로 나갔다. 그 서류에 내 상태와 치료 기록이 적혀 있어요. 내가 간호사에게 말했다. 간호사는 안경 너머로 서류를 읽었다. 서류는 3장이었고 접혀 있었다.
내가 뭘 해야 하죠? 난 이탈리아도 모를 뿐더러 의사 선생님의 지시에만 따라야 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녀가 울먹이며 서류를 자신의 앞치마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미국인이세요? 그녀가 훌쩍거리며 물었다. 네. 서류는 침대 테이블 위에 두세요. 병실은 어두웠지만 시원했다. 침대에 눕자 반대편에 있는 큰 거울이 보였는데 뭐가 비치는지 보이지 않았다. 리날디가 방으로 들어오는 소리 나는 잠에서 깼다. 그는 말이 없었고 나는 다시 잠이 들었다. 나는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옷을 입고 초소로 향했다. 리날디는 내가 떠날 때까지도 잠을 자고 있었다. 나는 바인시차 고원에 가보는 게 처음이었다. 오스트리아 병사들이 밟았던 길을 다시 걷는다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더군다나 그 길 넘어 강 지점은 내가 부상을 입었던 곳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새로 트인 가파른 길에는 트럭들이 많이 다니고 있었다. 평평하게 쭉 뻗은 길 앞으로 안개에 쌓인 숲과 가파른 언덕들이 보였다. 갑작스럽게 점령을 한 탓인지 숲은 망가진 곳이 거의 없었다. 그 앞으로 언덕에 가려지지 않은 길 양쪽과 위로는 차폐물이 덮여 있었다. 길은 망가진 마을로 이어졌다. 전선은 그 너머에 있었다. 마을 주위를 포병대가 포위하고 있었다. 가옥들은 심하게 부서져 있었지만 그 이외의 것들은 무척 잘 정돈되어 있었고 곳곳에 표지판도 있었다. 우리는 진호를 발견했다. 그가 우리에게 커피를 가져다 주었다. 그 후에는 그의 안내에 따라 여러 사람들을 소개받으며 주소들을 둘러보았다. 진호는 영국 의무대가 바인시차 한참 밑에 있는 라브네에서 일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영국 의무대를 굉장히 존경했다. 아직 어느 정도 포탄 공격이 있긴 하지만 부상자는 많지 않다고 했다. 우기가 시작되었으니 많은 병사들이 병에 걸릴 것이라고도 했다. 오스트리아가 공격을 한다고는 했지만 그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우리도 공격을 해야 했지만 병사들이 새로 투입되지 않는 걸 보면 우리 쪽에서도 공격을 취소한 것 같다고 했다. 고원에는 식량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는 얼른 고리치아에 가서 배부르게 식사를 하고 싶어 했다. 그는 내게 저녁으로 뭘 먹었냐고 물었다. 내가 메뉴들을 하나씩 말하자 부러워했다. 그는 특히 돌체에 감명 깊어했다. 자세한 설명도 없이 그냥 돌체라고만 했을 뿐인데 그는 그것을 빵 푸딩 이상의 고급스러운 것이라고 여기는 듯했다. 그가 자신이 어디로 가게 될지 아느냐고 물었고 나는 잘은 모르지만 카프레토에도 구급차가 몇 대 있다고 대답했다. 그는 거기로 가게 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카프레토는 자그마하지만 멋진 동네이고 그는 마을리 고산을 마음에 들어 한다고 했다. 그는 착실한 청년이었고 모두가 그를 좋아하는 듯했다. 그는 실패로 돌아간 산 가브리엘레와 롬 공격은 그야말로 지옥이나 다름없었다고 했다. 테르노바 능선을 따라 나 있는 숲에서 엄청난 규모의 오스트리아 포병대가 밤만 되면 길을 사정없이 폭격한다고 했다. 캐서린은 호수를 따라 작은 호텔까지 퍼거슨을 만나러 갔다. 나는 바에 앉아 신문을 읽었다. 바에는 편안한 가죽 의자들이 있었고 나는 거기에 앉아서 바텐더가 올 때까지 신문을 읽었다. 이탈리아군은 탈리아멘토 강에서도 밀려나 피아베 강까지 후퇴하고 있었다. 나는 피아베 강을 떠올렸다. 전선으로 갈 때 산도나 근처에서 철로가 그 강을 지나고 있었다. 그 강은 수심이 깊었고 물살이 약했으며 폭이 좁았다. 강 아래에는 모기가 많은 늪과 운하가 있었다. 예쁜 별장도 몇 채 있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한 번은 코르티나 담페초로 가면서 몇 시간을 그 강을 따라 언덕 위를 지난 적이 있었다. 강 상류는 송호천지였다. 좁은 물줄기는 빠르게 흘렀고 바위 그림자 아래로는 웅덩이가 있었다. 언덕길은 카도레에서 강과 갈라져 있었다. 나는 상류로 올라가 군대가 어떻게 아래로 내려올지 궁금해졌다. 그때 바텐더가 바로 들어왔다. 그래피 백작이 뵙자고 하십니다. 바텐더가 말했다. 누구요? 그래피 백작이요. 전에 여기 오셨을 때 계셨던 그 노인이요. 그가 여기 있어요? 네, 조카 딸과 오셨어요. 선생님이 여기 계신다고 말했더니 함께 당구를 치고 싶다고 하셨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산책을 하고 계세요. 건강은 어떠세요? 어느 때보다 팔팔하세요. 어젯밤에는 저녁 식사 전에 샴페인 칵테일을 3잔이나 드셨어요. 당구는 잘 치시나요? 물론이죠. 제가 졌다니까요. 선생님이 여기 계신다고 말씀드렸더니 무척 좋아하셔서요. 여기에는 그분과 당구를 칠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래피 백작은 94살이었다. 그는 메테르니히와 동년배였고 구수염과 세련된 매너를 가진 백발 노인이었다. 그는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에서 외교관으로 지냈고 그의 생일 파티는 밀라노에서 손꼽히는 사교 모임이었다. 그는 100살까지 살 것 같아 보였고 늙은 나이에도 당구를 아주 잘 쳤다. 나는 전에 한번 비수기 때 방문한 스트레사에서 그와 당구를 치며 샴페인을 마신 적이 있었다. 나는 그게 좋은 취미라고 생각했고 그는 내게 100점에 15점의 핸디캡을 주고도 나를 이겼다. 그가 여기 있다고 왜 말을 하지 않았나요? 잊어버렸습니다. 또 누가 있죠? 선생님은 모르는 분들이에요. 다 합쳐서 6분밖에 손님이 안 계세요. 이제 뭘 할 거죠? 아무 일도 없습니다. 함께 나가서 낚시나 합시다. 1시간은 낼 수 있어요. 자, 어저 낚싯대를 가져와요. 바텐더가 코트를 걸쳤다. 우리는 함께 밖으로 나갔다. 우리는 호수로 내려가 보트에 올랐다. 나는 노를 저었다. 바텐더는 선미에 앉아 송어를 잡기 위한 미끼와 무거운 추가 달린 낚싯줄을 멀리 던졌다. 우리는 호숫가를 따라 노를 저었다. 바텐더는 낚싯대를 잡고 가끔씩 줄을 앞으로 잡아당겼다. 호수에서 보니 스트레사가 매우 한적해 보였다. 위험한 상태예요. 굉장히 위험해요. 간호사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나는 복도에 앉아 있었다. 내 안의 모든 것이 텅 비어버렸다. 생각하지 않았다. 할 수도 없었다. 그녀가 죽을 줄은 알았지만 그렇게 되지 않기를 기도했다. 제발 죽지 않게 해주세요. 신이시여. 그녀를 살려주세요. 그녀만 살려주신다면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제발 빕니다. 신이시여. 그녀를 죽이지 마세요. 위대한 주님. 그녀를 죽이지 말아주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그녀를 죽이지 마세요. 제발 그녀를 살려주세요. 그녀를 살려만 주신다면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아기는 데려가셨지만 캐서린만은 죽이지 말아주세요. 아기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캐서린은 제발 살려주세요. 주님, 제발 빕니다. 그녀를 데려가지 마세요. 간호사가 문을 열고 들어오라는 손짓을 했다. 나는 그녀를 따라 방 안으로 들어갔다. 캐서린은 내가 들어가도 쳐다보지 않았다. 나는 침대 옆으로 다가갔다. 의사는 침대 반대편에 서 있었다. 캐서린은 나를 보더니 미소를 지었다. 나는 침대로 몸을 숙여 울기 시작했다. 불쌍한 내 사랑. 캐서린이 아주 부드럽게 말했다. 그녀의 얼굴이 잿빛이었다. 괜찮아, 캣. 괜찮을 거야. 내가 말했다. 나는 죽을 거예요. 그녀가 그렇게 말하더니 잠시 뒤 다시 말했다. 죽기 싫어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만지지 마요. 그녀가 말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놓았다. 그녀가 미소를 지었다. 불쌍한 내 사랑, 마음대로 만져요. 괜찮을 거야, 캣. 나는 확신할 수 있어. 무슨 일이 생길까봐 편지를 써놓으려고 했었는데 그러진 못했네요. 신부나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말해. 당신만 있으면 돼요. 그러고는 조금 뒤 다시 말했다. 난 두렵지 않아요. 그냥 죽는다는 게 싫을 뿐이에요. 말을 많이 하면 안 돼요. 의사가 말했다. 알았어요. 캐서린이 말했다. 내가 뭘 해줄까, 캣? 뭐 필요한 것 있어? 캐서린이 미소를 지었다. 아니요. 그러더니 조금 지나자 다시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했던 것들을 다른 여자와 하거나
나에게 했던 말들을 다른 여자에게 똑같이 하지 않을 거죠. 절대로 안 그래. 그래도 다른 여자들을 만나기는 해요. 다른 여자들은 싫어. 이제 그만 말하셔야 해요. 헨리 씨는 밖으로 나가주세요. 나중에 또 들어오시면 되니까. 죽지 않을 테니 바보 같은 소리 좀 그만하세요. 의사가 말했다. 알겠어요. 난 꼭 집으로 돌아가서 밤마다 당신과 함께 할 거예요. 캐서린이 힘겹게 말을 이었다. 좀 나가주세요. 말하시면 안 돼요. 의사가 말했다. 캐서린은 회색빛 얼굴로 내게 윙크를 했다. 나는 방 바로 앞에 있을게. 내가 말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난 조금도 두렵지 않아요. 이건 그저 비열한 속임수일 뿐이에요. 캐서린이 말했다. 용감한 내 사랑. 나는 복도에서 한참을 기다렸다. 간호사가 나오더니 내게로 다가왔다. 헨리 부인 상태가 심하세요. 걱정이 많이 되네요. 그녀가 말했다. 죽었나요? 아니요. 그런데 의식이 없으세요. 계속 출혈이 생기는 모양이었다. 그들도 방도가 없었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 캐서린이 숨을 거둘 때까지 함께 있었다. 그녀는 끝까지 의식이 없었고 금방 숨을 거두었다. 나는 방에서 나와 복도에서 의사에게 말했다. 제가 오늘 밤에 할 일이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호텔까지 모셔다 드릴까요? 괜찮습니다. 여기서 한동안 있겠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습니다. 전 정말 됐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내가 말했다. 그럼 저는 그만 가보겠습니다. 호텔로 안 가시겠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제왕절개가 유일한 해결책이었어요. 수술은 잘, 그가 말했다. 그것에 대해서는 듣고 싶지 않아요. 내가 말했다. 호텔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요, 됐어요. 그는 복도를 따라 내려갔다. 나는 방문으로 다가갔다. 지금 들어오시면 안 돼요. 간호사 하나가 말했다. 안 되긴요. 내가 말했다. 아직 안 됩니다. 당신이나 나가요. 당신도요. 내가 말했다. 그들을 쫓아보낸 후 문을 닫고 불을 끄니 더 절망적이었다. 마치 조각상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기분이었다. 잠시 후 나는 방을 나와서 병원을 뒤로 한 채 비를 맞으며 호텔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여기서 프레데릭 헨리와 함께 걸었던 중개서원의 산책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개서원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